지금은 노키아죠, 그죠? 예, 맞나요? 노키아죠. 노키아에서 인수했죠. 예. 예, 이전에는 이제 알칼텔 루센트라고 역시 통신 전파 전문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약 그 1년간 그 박사 후 과정을 뉴저지 연구 본소에서 이렇게 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정보통신대학에서 연구 교수 하시고 이후에 이제 산업과 학교를 종횡무진하시면서 이렇게 연구교수와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또 연구소장까지 하시면서 지금 직전에 이제 주식회사 엔키는 그 취약점 점검하고 모의 테스팅하는 쪽에 그 주력을 했던 회사고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메콘의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력은 있지만 블록체인 플랫폼, 취약점, 자동화 분석 기술 개발 쪽 과제 수주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우수한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요. 박현두 박사님은 이전에 그 학부 시절이나 이럴 때 그 코드게이트 같이 그 여러 가지 그 대내외 그 경진대회나 이런 데 나가셔서 아주 훌륭한 그 성적을 또 이룩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력서가 있는데 우리 그 박현두 박사님께서 오늘 그 강의 내용을 진행하시면서 또 간략하게 또 간단한 그런 경험담 비슷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대략 그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은 하지 않을 거고요. 발표 분량은 한 40분, 4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Q&A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 현업에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듣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발표를 중지하고 박현두 박사님께서 화면을 하나 그 발표 화면을 공유를 해주시고 진행의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거 다시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화면 보이나요? 잠깐만요. 그 우측 하단에 발표 시작 버튼 있나요? 예. 다시 네. 예. 손은 내려야겠다. 오케이. 그리고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손들기 그 우측 하단에 있죠, 브라우저에 손들기나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또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두 박사님의 발표를 청취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좀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IoT 네트워크 시큐리티인데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 내용은 거의 해킹 사례 위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이제 어떤 해킹 사고들이 있고 그 해킹 사고들을 통해서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IoT 본넷, 기존의 전통적인 본넷이 어떻게 이제 IoT 환경에서 이 변형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넥티드 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가 스마트폰이랑 연결되고 자동차끼리도 연결되고 뭐 통신, 그 교통 관제 시스템 여러 가지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뭐 위성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킹 사례를 통해서 어떤 쪽으로 이제 보안을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면 지금 몇 학년이시죠, 대부분? 지금 3학년 다 이상입니다. 3, 4학년. 3학년 이상이요? 대학원생도 있고요. 그럼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다 아시겠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모를 겁니다. 너희들을 무시한 게 아니야.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컴퓨팅 환경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네트워크라는 게 클라이언트, 이 단말, 엣지 단말과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 혹은 뭐 내 회사 내에 있는 서버 이런 통신을 하고 단말끼리 또 통신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통상적인 네트워크이고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컴퓨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랩탑이라든가 컴퓨터들이 이제 센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로 확장이 되는 것뿐이고요. 그 확장된 그 엣지 노드들이 이제 라우터를 통과를 해야지 이제 서버와 통신을 하고 아니면 내 주변 기기와 통신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클라우드가 이제 스마트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말이 라우터, 스마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랑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인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 요즘에는 다 단말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지만 단말에서 AI 그 분석 같은 경우는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하고 특히 텐서플로우나 이런 그 AI 모듈을 가져다 쓸 때는 대부분 GPU를 또 쓰잖아요. 그 리소스가 CPU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미지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CPU에서는 6개월, 뭐 한 8개월 걸릴 게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돌려보니까 한 3일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CPU와 GPU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행렬 연산에 최적화된 그래서 그래픽에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행렬이 벡터니까 우리가 저기 그래픽 게임이라든가 그래픽에서 할 때는 거의 다 벡터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관절이 움직인다거나 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서버까지, 저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까지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레이턴시가 너무 긴 거예요.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자동차에서 카메라에 인식을 해가지고 도로를 판단한다거나 뭐 표지판을 인식을 한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서버까지 올렸다가 내려오면 이미 그 표지판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를 더 둔 게 이제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홈프로미스라고 그 라우터 옆에라든가 회사 내에 어느 정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서버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레이어에서는 노스 사우스 위아래로만 이제 데이터가 움직이던 게 이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으로 이제 서로 좌우로 이제 같은 레이어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엣지 컴퓨팅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센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그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 사이트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그 안면 인식 기계를 어떻게 해킹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해킹이라고 하면은 크게 기계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어떤 해킹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에 붙어가지고 이 기계를 감염시키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관점이 네트워크 관점으로 이제 모든 이 발표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K 테코라는 회사에서 안면인식 기계를 만들었는데요. 사진에 보시듯이 밖에는 USB 포트 하나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로리팝 OS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뭐 사용자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매니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화면들이 나오는데 다행히 이 화면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로 로그인 한 다음에 그 관리자의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가 얘네들은 HTTP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HTTPS는 암호화가 돼가지고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패킷 내용을 모르는데 HTTP는 플레인 텍스트가 그대로 날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시리얼 넘버, 제품의 시리얼 넘버도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면 쿠키 값, 토큰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눈여겨보실 게 프리빌리지 14번이 이제 이게 관리자 모드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서버와 단말이 어떤 통신을 하면서 명령을 서로 이제 커맨드를 주고받을 때 CURL이라는 그 커맨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CURL의 이제 커맨드 첫 번째 거를 보시면 시리얼 넘버, 앞에 있는 시리얼 넘버, 서버 IP에다가 시리얼 넘버를 집어넣고 사용자를 UID 1111 5개로 해가지고 이 커맨드를 날리면 새로운 유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CURL의 검증을 전혀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유저를 생성을 시키고 그 새로운 유저의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CURL에 이런 명령을 쳐가지고 푸시로 어플리케이션 푸시해가지고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나면 이 사진 그 JPG 파일 그 다음에 요 사용자의 핀 넘버가 이제 유저 데이터 파일에 고스란히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가지고 서버에 바로 사용자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리얼 넘버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토큰 값 있죠. 토큰 값을 집어넣고 그 11111 사용자를 프리빌리지 14로 그 권한을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명령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루트 권한을 획득한 거죠. 기계를 해킹을 안 하고도 이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제 바로 루트 권한을 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서버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안면 인식 자료들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킹이 가능한 거를 찾아냈습니다. 텔포사에 있는 그 안면인식 장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CURL 명령을 가지고 얘네들이 장난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왼쪽 사진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윗부분에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제품의 시리얼 넘버가 그대로 프린팅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여기 시리얼 넘버요.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되돌려줍니다. 이 얘기는 클라이언트의 시크릿 토큰 값이 어떻게 되고 디바이스의 패스워드가 어떻게 되고 그 인포메이션을 요청을 하면 되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얼 넘버를 어떤 하나의 그 인식 값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서버에다가 다시 액세스 토큰 관련해 가지고 명령을 날리면 액세스 토큰 값이 바로 get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원격에서 어드민 계정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뭐 정보를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진 같은 거 지금 기존의 그 안면 인식 기계들은 2D 이미지를 가지고 안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진을 좀 고화질로 프린팅을 해가지고 기계에다 갖다 붙이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인텔에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센서를 만들긴 하는데 인텔의 이제 그 3D 스캐너가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D가 아니라 3D로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 가지고 그 여기 뭐죠? 안면 인식하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맥비라는 코알라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해봤는데요. 안드로이드 9.10 OS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의 맥 어드레스를 알게 되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CURL의 맥 어드레스에 이제 사진을 집어넣죠. mugshot.jpg 파일이라고요. 요 mugshot.jpg 파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제 페이스북 가면 제 사진들이 많이 있겠죠. 그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서버로 패킷을 날립니다. CURL 그 명령을 날리죠. 명령을 날리면 여기에 빨간 그 박스로 쳐놓은 true 이게 오픈이 그러니까 도어가 오픈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장비, 그 제품 자체에 아무리 시큐리티를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와의 서버와의 통신에서
암호화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시리얼 넘버를 그러니까 앞에서 보듯이 시리얼 넘버 같은 거를 이제 제품 그 아이디처럼 쓰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면 사실상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런 공격을 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셔서 그 개발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염두에 둬가지고 설계하고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 본넷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본넷은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좀비 컴퓨터라고 그러죠. 컴퓨터들을 감염을 시키고 감염된 컴퓨터들이 IRC 채널이라든가 CNC 서버를 통해 가지고 공격 명령을 하달받으면 그 감염된 수십만,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버를 공격하는 그런 것을 이제 로봇의 봇, 네트워크 해가지고 본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IoT 환경으로 가면서 라우터로 컴퓨터가 아닌 라우터로 그러니까 타겟 좀비의 그 호스트의 그 타겟이 변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일반 컴퓨터보다 라우터가 밴드위스가 더 많고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은 트래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도에 탑 10의 제일 그 취약한 디바이스들이 어떤 거냐라고 2018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59.45%, 한 60% 정도가 라우터가 제일 취약하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나스, 그다음에 뭐 프린터, 뭐 스마트 TV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 PPT를 며칠 전에 만들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 CV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점을 이제 모아놓는 그 미트리 사이트 말고 CV 디테일즈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탑 50의 그 벤더사들이라고 하면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시스코, 하웨이, 주니퍼 이런 회사들이겠죠. 시스코는 누적된 취약점이 4,167개입니다. 물론 이거는 1999년도부터 집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한 20년 동안 쌓인 양이 이제 1,167개고 하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웨이가 97년인가 95년도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2017년도만 한 해에 243개의 취약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주니퍼 같은 경우도 334개, D-Link, 이렇게 대형 라우터를 제작하는 대형 회사들도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top 50에서 보면은 시스코, 하웨이, 주니퍼 3개가 이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이 그래프는 이제 그 라우터에 접속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 횟수입니다. 보면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굉장히 급증하게 되죠. 굉장히 급증을 하고 12월 달에는 2억 4,800만 건 정도가 이제 접속 시도를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사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가 좀 재밌는 현상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접속 시도가 되게 빈번하게 급증하는 밑에는 이게 다 위크입니다. 월이랑 그게 아니라 위크인데 작년 9월, 10월 달에 굉장히 접속 시도가 많아졌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보니까 파란 줄은 그 텔레포트, TCP 22, 23번 포트가 열려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그러니까 라우터의 텔레포트가 열린 횟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만큼의 접속 시도를 하고 나니까 텔레포트가 갑자기 가다가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해킹이 당했다, 감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라우터
이용해가지고 본넷이 옮겨가는데, 그럼 본넷에 어떤 본넷들이 라우터로 옮겨가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라이 본넷이라고 사실상 거의 탑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그 악성 행위들, 그러니까 이게 본넷을 돈 주고 임대를 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라이 본넷이 거의 뭐 원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걔네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2016년도에 처음 나와가지고 컴퓨터나 이런 데 감염이 됐다가 나중에는 지금 라우터 혹은 CCTV 이쪽 그 IoT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프랑스의 어떤 그 ISP 업체를 공격을 해가지고 인터넷이 셧다운되는 형태의 그러한 그 공격이 처음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딘사라고 이 회사도 인터넷 DNS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공격을 초당 1.2테라바이트를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붓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사진과처럼 인터넷 미국의 웬만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뭐 뉴욕, 뉴저지, 뭐 이쪽은 펜실베니아, 뭐 이쪽은 텍사스 쪽인가요? 사람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인터넷이 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딘사가 뭐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많은 아까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DNS 호스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미라이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컴퓨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2020년도죠. 2020년도에 10173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라우터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컴트렌드 회사에서 만든 이제 라우터를 감염을 시키고 그 디도스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라이 본넷 같은 경우는 이제 5가지 단계로 공격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디스패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할 수 있는 로딩을 해가지고 이제 인스톨을 시키고, 커맨드 앤 컨트롤, 그러니까 공격 지시를 받으면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러한 5가지 형태로 이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의 본넷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왜냐하면 그 자기가 이제 디도스 공격을 쏘려면 네트워크 그 특정 포트라든가 어떤 서비스 그런 관련된 애들이 네트워크 밴드위드스를 잡아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100% 내가 다 점유해서 디도스 공격을 패킷을 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자들이나 아니면 그 포트를 쓰고 있는 애들, 그런 다른 프로세스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미라이 본넷 소스 코드에도 보면 킬, 9, 그래서 프로세스를 죽이는 그 PID는 뭐 애니메라는 그 프로세스, 다른 본넷을 죽이는 그러한 로직을 담고 있습니다. 페이튼이라는 본넷도 있는데요. 뭐 쓰나미라고 이름도 알려져 있고요. 2009년도에 이제 오픈 소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얘는 아예 2009년도에 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스가 이제 특정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특정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 패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취약점을 이용한 그 수정본을 내면서 돈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네시아, 무스틱, 그다음에 캡사이신 같은 그러한 변종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애들이고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에 다른 경쟁에 있는 애들의 봇을 킬링을 합니다. 프로세스를 죽이고 자기만 독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딕셔너리 어택을 통해 가지고 감염을 시킵니다. 딕셔너리 어택이 우리나라가 참 그 행복한 게요. 한글을 영어로 치면 딕셔너리 없잖아요. 근데 그 외국 애들은 영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되게 유추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크게 패스워드나 이런 부분에서 그 경각심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라우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라우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다 그 사서 쓰잖아요. 사서 쓸 때 디폴트 그 패스워드를 안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그 딕셔너리,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라우터를 이제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라우터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ARM 기반으로 하고 어떤 회사는 뭐 MIPS 기반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들을 다양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튼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D링크사, 그다음 하웨이, 그다음에 미니즈라는 이 세 개의 회사의 취약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이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그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서 감염을 시키는 거죠. 가프짓이라는 그 본넷은 큐봇이라고 이름을 제일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뭐 리스케밥 같은 이름도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얘가 되게 재밌는 게 젠스라는 그 본넷, 최근에 나온 본넷과 되게 경쟁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왜 경쟁 관계냐 하면 뒤에 또 젠스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 위에 있는 자이셀 회사의 라우터 요 취약점 빼고는 요 두 개의 취약점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젠스도 밑에 하웨이랑 리얼텍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감염을 시키고 그 값이 큐봇 얘도 이제 그 두 개의 첫 번째 자이셀 취약점을 포함한 그거를 이제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한 라우터에 두 놈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 찾아가지고 프로세스를 킬하고 자기가 선점하고 하는 그러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얘네 둘은 게임 사이트, 그러니까 게임 인더스트리에 보면은 이제 그 발브 소스 엔진이라고 게임을 제작하는 엔진들이 있어요. 그 엔진들의 취약점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질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면 다양한 얘도 라우터나 이쪽 하드웨어 쪽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뭐 X86, 뭐 i686, ARM, 뭐 MIPS 이런 하드웨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경쟁 본넷을 죽이기 위해서 경쟁 본넷 프로세스가 이제 이 돌면서 나오는 스트링, 메모리상에 보면 그 나오는 스트링들을 딕셔너리처럼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을 그 생산하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돌면서 메모리에 이 스트링이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들은 찾아가지고 다 킬을 하고 자기가 선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 그 이름들까지도 딕셔너리로 들고 얘 프로세스 이름이 있으면 일단 다 킬을 하고 자기가 선점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게 인스타그램 화면이에요. 이 화면을 딱 보면 그냥 컴퓨터 화면 찍어놓은 사진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저게 이 본넷 그 본넷에 이제 커맨드를 날리는 그 메인 화면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이 인스타그램 주인한테 나 그 본넷 좀 몇 시간 혹은 며칠 좀 공격 좀 이렇게 의뢰를 하고 싶은데라고 하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요 밑에처럼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줍니다. 사이트랑.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시간당 얼마, 공격 횟수당 얼마, 공격 밴드위스당 얼마 뭐 그런 식으로 페이팔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풀 그 패키지로 평생 쓸 수 있는 걸로 하면 이제 100만 불 페이팔로 지불을 하면 평생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트위터에서 이제 본넷 렌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이제 DM을 하면 이제 밑에 이런 사이트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미라이, 케이튼, 큐봇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의 표처럼 가격도 요즘에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공격을 하고 싶으면 이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큐봇 그 갑질 그 본넷이랑 경쟁 관계에 있는 젠스라는 이 본넷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얼텍이랑 하웨이 관련된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감염을 시킨 애들, 그 좀비 호스트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젠스가 재밌는 게 처음에 이렇게 봇을 렌탈을 했어요. 그 초당 이제 300기가 정도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GTA라는 산 안드레아스 그 사설 게임 서버가 있는데요. 그 사설 게임 서버를 공격을 합니다. 이 렌탈한 본넷을 가지고. 근데 사설 서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되잖아요. 불법이지만 많이 돼가지고 이제 몇 개 유명한 게임들은 굉장히 많은 사설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버가 다운이 되니까 굉장히 컴플레인이 급증을 해요. 사용자들이. 왜냐하면 실제 게임 회사만큼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료를 내고 쓰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막 빠져나가죠. 게임 안 하겠다고. 막 빠져나가니까 그 게임 서버가 굉장히 싼 값에 인터넷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매물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매물을 싼 값에 인수를 한 거죠. 게임 서버를. 그러고 나서 그 게임 서버를 아예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 얘기는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사설 게임 서버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공격을 해가지고 가격이 다운되니까 사가지고 없애면 그 게임 서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게임 서버로 몰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그 커넥티드카 시큐리티 쪽에서 이제 한 4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제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비이클 투 비이클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모바일 라디오 그 뭐 블루투스 위성 이 심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심 그러니까 우리 유심 같이런 그 차에 인베디드로 이제 장착이 돼가지고 클라우드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익스터널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인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차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랑도 연결이 되고 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많이 연결이 됐죠. 안에서도 이제 저희 엔진 부분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요전에 자동차 보면 전부 다 그 가운데에 액정이 큰 게 달려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내비게이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ECU, 엔진 컨트롤 유닛부터 해서 뭐 OBD, 그러니까 이게 온보드 다이고노스틱 진단, 차량 진단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외부와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전체적인 형태로 그 커넥티드카 일반적인 자동차가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집 체로키 같은 경우는 그 구글에서 여러분이 그 체로키 해킹 뭐 이렇게만 쳐도 동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그 동영상이 발라색이랑 밀러라는 그 해커 2명이 집 체로키를 해킹을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에 가는데 시동 꺼버리고 뭐 시동이 꺼지면 이제 차 핸들이 안 움직이죠. 그리고 와이퍼 막 움직이고 화면 음악 라디오를 키지도 않았는데 음악이 나오게끔 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킹을 했습니다. 이 해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CID 가운데 센터에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디스플레이하는 그 부분의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펌웨어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 차도 좀 오래돼 가지고 렌저 HG부터 와이파이 가지고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나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전에는 웬만한 차들이 와이파이로 펌웨어 업데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업데이트를 어떻게 보면 이제 CID 그 부분 해킹을 하고 루트 자기가 권한을 획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펌웨어 업데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QNX. 이 QNX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블랙베리에서 만든 OS인데요. 블랙베리는 이제 저기 오바마 폰으로 또 유명하죠. 블랙베리가 그 자기네들 QNX를 스마트폰에 이제 스마트폰을 위해서 QNX를 만든 건 아니에요. 블랙베리가 이제 그 OS를 QNX를 예전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이 QNX가 항만, 자동차, 뭐 원자력 발전소 오프소 레코드지만 지금 한수원에도 얘네들 OS 쓰고 있어요. 웬만한 공장들, 정유시설 이런 곳에 QNX의 베이스가 되는 QNX 위에다가 개발한 그 자기네들 그 공장 자동화 플랫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시장만 봐도 자동차 시장의 한 50% 이상, 한 60% 가까이가 QNX OS를 써요. QNX OS를 쓰는 것 중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하만 인터내셔널 이라는 오디오 회사가 있습니다.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삼성에서 인수를 했죠. 근데 이 QNX가 웃긴 게 하만 인터내셔널이 자기네들 오디오 시스템에 그 오디오 앰프 시스템을 QNX 위에다가 프로그램을 올려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근데 그 하만 인터내셔널이 하만카돈, 렉시컨, 뭐 마크 레빈슨, JBL, 그 다음에 인피니티 말고도 또 있나요? 아무튼 한 5개 이상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QNX 위에 올라가요. 근데 자동차는 대부분이 이제 저가형, 중저가형, 뭐 그랜저, 제가 보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급은 JBL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아반떼나 그 밑에 급들은 인피니티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네시스에는 렉시컨이 들어가죠. 이 세 개 다 하만 인터내셔널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동차의 그 소프트웨어들은 자동차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오디오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이든 여러 가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QNX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나마 지금 그 하려고 했던 게 그 안드로이드 오토 그 앱이랑 연결할 수 있게끔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현대자동차도 최근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QNX를 많은 회사들이 버리지 못합니다. 그 렉서스도 마크 레민슨 하만 거 쓰죠. 그다음에 롤스로이스도 렉시컨 오디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만. 그다음에 BMW는 8 시리즈에서 바우어 앤 윌킨스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만 카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드, 뭐 미국 쪽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JBL, 인피니티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QNX의 문제점도 다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 차의 그 네트워크가 되게 간단합니다. 체로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라디오, 그다음에 바디 컨트롤, 그다음에 모듈, 그리고 자동차 내부에서는 이제 캔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TCP/IP 통신하듯이 캔 통신 중에서 C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컨트롤, 엔진과 관련된 그 뭐 브레이크라든가 뭐 이런 쪽이 이제 캔 C 버스를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고요. IH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히터를 튼다거나 이런 편의 장치 쪽에 통신을 하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체로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전에는 차들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펌웨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핫스팟을 그 페이크 와이파이죠. 페이크 핫스팟을 만든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핫스팟이 있으면 그 중에서 통신 그 강도가 제일 높은 곳에 붙게 돼 있잖아요. 와이파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럽.lu 루아라는 이 그 파일을 열어보니까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 패스워드를 이제 그 패스워드를 제너레이팅하는 프로그램을 유출을 해가지고 따져봤더니 요 0x503-2272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이 값이 다시 그 컨버팅을 해보니까
요 2013년 00시 00분 32초 그 1월 1일 이렇게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값입니다. 근데 그 값이 사실은 그 파일 안에는 이제 32초가 아니라 00초예요. 그러면 이게 제너레이팅 돼 가지고 나올 때까지 32초가 걸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현재 시간을 받아오지 못하면, 왜냐하면 페이크 그 핫스팟에서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게 되면 얘가 디폴트 시간을 가져와서 패스워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적어도 0초에서 32초 만에 제너레이팅 됐으니까 한 40초까지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넣어보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킹을 성공을 했습니다. 예, 밀러랑 발라색이라는 그 두 명의 해커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CID 메인 그 UI에서 그 스캔을 해보니까 서버의 6667번의 포트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스킨이라는 명령어는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포트로 접속을 해보니까 어노니머스,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없는 그러한 접속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를 실행시켜가지고 딱 보니까 R28이라는 메모리 번지에서 계속 여러 가지 그 자동차와 관련된 값들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에다가 특정 값을 넣으니까 엔진이 정지가 된 거죠. 그러면 그 특정 값을 또 어떻게 알아내느냐. 아까 전에 can IHS 해가지고 can 버스를 통해가지고 자동차에 여러 가지 패킷들이 오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can dum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an dum프를 해보니까 알아먹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16 헥사 코드로. 근데 그거를 이제 can sniffer라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얘를 컨버팅을 해줘요. 알 수 있는 이진수 값들로 그 컨버팅을 해주는데 그 컨버팅 된 값들을 하나하나 다 넣어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244 ID에 810039 쭉 얘는 저 운전석에 문을 열고 닫는, 그리고 왼쪽 깜빡이 켜고 끄고 오른쪽 깜빡이 켜고 끄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파킹 브레이크를 뭐 온을 한다거나 오프한다거나 그 값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그런 그 동영상 유튜브 시연을 하게 된 거죠.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테슬라는 이제 한 두 번, 2016년, 2017년도에 두 차례 해킹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SSID, 와이파이 그 페이크 그 핫스팟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리눅스 커널의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ECU의 업데이트를 위한 그 코드를 이제 펌웨어를 바꾸는 거죠. 그 뭐라고 그래, 감염을, 그러니까 공격 로직이, 공격이 아니라 백도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차량을 이제 마음껏 이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는 이제 펌웨어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차량의 제어권을 확보를 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코드가 실행될 수 있게,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특정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일반 유저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취약점이 이제 접속을 한 곳에서 에스컬레이션 프리빌리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 상승을 시키는 거죠. set SUID는 슈퍼 유저 아이디니까 슈퍼 유저 아이디의 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권한을 루트 권한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요게 이제 차량 테슬라의 그 기본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예요. ECU 같은 그러한 그 IC 칩 쪽에 가는 통신, 요 통신은 SSH로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페롯은 그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그쪽 모듈과 통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이제 다른 쪽에 애들과 통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은 텔넷, 그리고 이쪽은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백도어로 설치를 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ECU 쪽에 루트가 패스워드 없이 그냥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왜 SSH를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킨랩에서 이거를 이제 시연을 했었는데요. 그 블랙햇에다가 시연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브레이킹, 뭐 D 모드, M 모드, P 모드가 뭐 저기 드라이브, 내추럴, 파킹, 뭐 모드 바꾸는 거, 선루프 여는 거, 트렁크 열고 닫고, 윈도우, 와이퍼, 뭐 시트, 뭐 스크린 이거를 마음껏 조절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령을 만들어 놓고 그냥 브레이킹만 쳐도 예, 명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자동차에 보면 이제 OBD 같이럼 진단을 위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진단을 위한 명령어들 때문에도 사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많이 하죠. 마치 우리 예전에 보면은 엠맵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서 어떤 포트가 열려있는지 안 열려져 있는지 그런 진단을 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해커들이 서버가 어떤 포트들이 열려있는지를 찾으려고 엠맵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또 뭐 비슷한 방식으로 그 해킹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취약점을 이용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발견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그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또 새롭게 발견된 이제 그 루트 권한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취약점을 이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우리가 그 팻32 뭐 NTFS 뭐 이런 그 파일 시스템 있잖아요. 얘도 이제 파일 시스템을 쓰는데 파일 시스템에 이제 그 저기 파일 네임을 바꾸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특정 그러니까 그 해커가 만들어놓은 그 코드 바이너리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3,500번 포트를 썼는데 막아놨으니까 이제 1,050번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CID가 이제 그 메인이 그 뚫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그 어떤 제재 없이 자동차를 이제 제어권을 박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이제 보시면 뭐 브레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시연을 했었는데요. 그게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요번에 발표할 때는 이제 2018년도에 발표를 한 거예요. 2017년도에 해킹을 성공을 하고 그때는 이제 Singing Dancing이라고 라디오를 켜가지고 음악이 나오고 테슬라 X90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거링도어잖아요. 위로 이렇게 쭉 열리는 그 거링도어를 그 저기 날개짓 하듯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sing and dancing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BMW가 2018년도에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일반적인 해커들은 쉽게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기지국을 아예 만들었거든요. 되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 기지국을 만들고 기지국에 접속을 하고 나면 뭐 크리티컬한 정보들은 다 캡처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격에 성공한 건데요. BMW에는 왜 기지국을 사용을 했냐면 BMW는 여러분 그 다이아드 4인가요? 거기에 보면 브루스 윌리스랑 그 해커 둘이서 BMW 차 열고 그 밑에 선 꺼내가지고 이렇게 지지직 해가지고 시동 거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콜센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위독하다고 시동 켜달라고 자기가 운전해서 갈 거라고 그랬던 영화 장면이 있죠. 그때부터 계속 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펌웨어 업데이트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킹을 하기 위해서 되게 비싼 기지국, 휴대폰 기지국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킹에 성공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11번, 12번 취약점이 이제 GSM, 글로벌 서비스 오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휴대폰 기지국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해킹에 성공을 한 거고 그 기지국을 해가지고 탈취한 정보 가지고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접속 가능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톡톡 어택이라고 이게 레이스 컨디션 어택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스 컨디션 어택은 기본적으로 그 하나의 리소스를 여러 프로그램들이 사용을 할 때 그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 리소스의 값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 리소스의 값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해커가 원하는 그러한 그 값을 가져가 가지고 실행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고 파일 내용을 바꿔치기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해킹이 가능한 그러한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HU 인텔이라고 하면 메인 부분을 이제 그 해킹을 하게 됩니다. HU 인텔 같은 경우도 QNX OS를 사용하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자동차 해킹은 기본적으로 그 웹킷이라고 하면 보통의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CID, Central Information Display 해가지고 그 자동차 가운데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하는 그런 그 안에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브라우저의 취약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화면 부분에 있는 그 OS에 접속을 하고 나면 나머지의 그 캔버스라든가 아니면 ECU라든가 그런 쪽에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로 100% 지금까지 발견된 해킹 방법들은요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처음에 그 안면 인식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URL이라는 그런 명령어 그런 통신을 보안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다 취약점 베이스죠. 지금 현재 모든 해킹들은 대부분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꼭 그 보안 쪽 안 오시더라도 개발 쪽으로 가시면 그런 취약점이 발견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하드웨어에 대한 혹은 내가 오픈소스를 가져다 써요. 요전에는 다 오픈소스를 재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텔넷 그 프로그램을 짜려고 해도 누가 텔넷을 다 짜요. 그러니까 텔넷 통신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텔넷을 처음부터 다 짜진 않고 텔넷 모듈 라이브러리 같은 거 가져와서 쓰죠. 그 라이브러리에 취약점이 있으면 바로 내 프로그램에도 취약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전에는 아까 전에 CV 디테일스 있죠? 아니면 미트리 이쪽에 가가지고 그 취약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취약점이라고 해도 그게 다 익스플로이트 돼가지고 공격에 문제가 되는 취약점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없는 거를 좀 가져와서 쓰거나 아니면 그런 취약점들이 이제 패치가 된 버전을 가져와서 쓰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예. 박수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네. 아유, 너무 재밌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마, 우리 대부분, 지금 오늘 같이 참여하신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보안,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인데, 중간중간에 뭐 상세한 내용을 몰라도, 우리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해킹의 주요 원리, 시작점, 취약점 찾고, 리스닝하고 또 메시지 강탈하고 하는 그런 일반의 절반의 절차가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만 저는 웹 기반에서 했던 그런 형태였고, 여기는 카라는 도메인, IoT라는 도메인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되게 큰, 반가운 그런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반갑지 않았나요, 그다지? 네, 반갑지 않았나? 나는 반가웠는데, 내가 옳게 강의를 했구나, 막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아무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혹시 몇 가지 이제 질문 리스트들을 또 만들 것도 있고 하는데, 혹시 먼저 우리 학생들 중에서 궁금한 친구 있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주 쉬운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취업이 어떻게 되나요부터 시작해도 좋으니까, 혹시 질문하실 친구 있나요?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우측 하단의 브라우저에 손들기 하시면 돼요. 네. 빨리 드세요. 네. 자, 그러면, 그럼, 예. 김희상 학생. 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잘 안 되나? 들리십니까? 예, 들려요. 예, 들려요. 그 IoT 기기들의 환경이라고 했을 때 전제가 이제 실시간 네트워크 연결을 이제 전제로 하고 환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뭐 레이턴시라든지 이제 핑이 높은 등의 뭐 좋지 못한 네트워크라고 하였을 때는 실시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힘들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보안적인 이제 고려사항과 네트워크 성능 간의 이제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업계의 입장이 있는지 혹시나 이제 보안을 그러니까 이제 병행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안 고려 사항을 조금 더 포기하여서도 네트워크 이제 실시간 연결을 좀 더 가중치를 둔다든지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은 궁금해서 보안 쪽에서는 질문 좋습니다. 그 보안 업계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하드웨어 쪽에 리소스를 좀 써가지고라도 좀 더 안전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어떤 IoT 디바이스들이 그렇게 리소스가 풍부하진 않거든요.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처리 속도가 늦고, 그런데 보안까지 고려해가지고 로직이 들어가 버리면 레이턴시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실시간 서비스가 또 차질을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다 리소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리소스를 쓰더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 보안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보안업계고, 왜냐하면 그 디바이스를 100만 개, 200만 개, 1000만 개를 찍어낸다고 할 때 메모리 1원을 줄여도, 뭐 1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1원을 줄인다고 치면 100만 개를 판다고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리소스라는 게 1, 2원 줄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몇백 원, 몇천 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되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보안 고려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시일에 너무 압박을 받아요. 첫 번째는 사실은 첨예하게 이제 제조사와 보안 쪽 회사와 첨예하게 이제 자기 입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커넥티드 카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취약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럼 취약점이 좀 없게끔만 만들면 사실 레이턴시랑은 상관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 취약점을 패치하는 부분으로 가면 되는데, 사실상 취약점 패치가 대부분 본사에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네들도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출시해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정의선 회장이죠. 그 부회장으로 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했던 얘기가, 왜 우린 QNX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안드로이드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김 교수님 알 거예요. 저기 김세원 박사라고. 네. 오이스방. 네. 그냥 김 박사가 이제 현대자동차 남영연구소에 갔는데, 가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게, QNX에서 안드로이드로 가려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배가 불러가지고 빠른 대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QNX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패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쉽게 대응을 안 해주는 거죠, 본사가. 자기네들도 이제 출시해가지고 뭘 이렇게 내야 되는 그 일정에 빡빡하니까. 그래서 저는 업계들이 취약점에 좀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그게 이제 블랙덕이라든가 화이트 소스라든가 뭐 이희조 교수님 IoT 큐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취약점을 진단하는 프로그램 솔루션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거기에 집어넣어서 기존의 취약점들이 이제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 오픈 소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있는지 없는지 만이라도 체크를 해주면
아마 해킹 사고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해킹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별거 아닌 거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자동차에 대한 메인터넌스,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마도 여러 이유로 디폴트하게 그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런 그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 이제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오늘 주제와도 관련돼 있을 텐데, 현재 그 우리 IoT 분야에 이제 사실 IoT 하면은 사실은 되게 가깝게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상 또 되게 직업으로 삼기에는 되게 또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보안에 대한 그런 구멍이 있을까라는 또 상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IoT 업계라 그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는 개발에 대한 그 이슈도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보안 관련된 이 IoT 쪽의 취업 그런 부분 내지는 전망 이런 것들이 혹시 현업에 계시는 분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제발 C를 좀 전문가가 돼서 나와주시면 뭐 네. 농담이 아니라 시장에 C 개발자들이 C가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지금 추천하고 싶은 건 만약에 IoT 쪽으로 직업군으로 만약에 이제 가고 싶다. 그것도 IoT 쪽에서 개발자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QNX 아까 전에 말씀드린 QNX가 예전에는 이제 리눅스 같이처럼 이게 마이크로 그 커널이거든요. 그 모놀리틱 커널이 이제 그 리눅스나 유닉스 이런 그 OS고요. 근데 마이크로 커널 기반의 그 QNX가 예전에는 이제 그 OS를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리눅스 같이처럼 깔고 나면. 근데 지금은 아예 그렇게 안 하고 커널 기반의 개발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저기 뭐라고 그래야 되죠? SDP라고 그러죠? 서비스 디벨롭먼트 플랫폼. 그래가지고 아예 그 개발 키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그 컴파일을 하면 OS 이미지로 떨어져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항만, 뭐 원자력 발전소, 정유 시설, 뭐 이제는 또 자동차, 뭐 웬만한 곳에는 QNX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려워서 개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C언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IoT 쪽으로 코어 개발자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의 방향들이 있겠지만 QNX로 한번 개발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예. 이게 그 좀 분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C, 자바 다 열심히 이제 수업 듣고 이제 그 취업 전서에 나가시는데 실제로 그냥 우리가 뭐 홈페이지 만들고 서버 구축하고 이게 사실은 필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어 있는 직업군들이 꽤 많거든요. 방금 박 대표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스페시픽한 그런 직업군들 여기는 그 지금 말씀하신 차량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쪽 전부 다 C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이슈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직업군을 찾으려고 너무 열심히 막 찾는 것도 일이겠지만 이렇게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그러한 직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번 겨울 방학 때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현업에서도 그렇지만 국방에 있는 쪽 도메인에서도 그런 니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가실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잘 같이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긴 했는데 혹시 한 명 더 질문하실 친구 있으세요? 뭐 편하게 네, 서상 학생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로 자동차
통신 보안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제가 이전에 그 해킹 공부나 보안 공부를 할 때 그 차량 내 와이어리스, 무선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2014년도 자동차 해킹 사고 때 무선 보안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제가 그때 해가레프라는 그 무선 보안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게 잘 수행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자동차 무선 보안 시장에서는 어떻게 산업계가 현황이 구축됐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2014년도 그 체로키 같은 경우는 그 140만 대 리콜, 이 취약점 하나 때문에 140만 대 리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치가 됐으니까 당연히 안 먹히겠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얘네들도 다 패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 해킹 쪽 이게 보안 업체들이나 이제 해커들이 이제 그 취약점을 회사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해주고 이제 적당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제조사는 그거를 패치를 하고 요 상황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공개는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이제 마케팅에 문제가 되니까 공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되게 활발하게 화이트 해커들이 그 버그 헌팅, 그러니까 취약점을 찾아내는 그 버그 헌팅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쏠쏠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취약점 같은 경우는 뭐 억 단위 이상으로 하나가 발견되면 이제 팔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붙어가지고 취약점을 찾아주고 그리고 제조업체는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그 패치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없다면 저 시간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사실 보안 쪽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또 선입견인데 남성이 좀 많이 직업군으로 많이 삼고 있는 것 같다는 또 선입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남녀를 따질 이유는 없는데 또 어떤 네. 여성으로서 이런 보안 쪽 직업군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떠한 장점 아니면 또 보안계에서 왜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항상 그게 좀 퀘스천이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혹시 우리 박 대표님께서 현업에서 어떤 그런 좀 긍정적인 사례 혹은 원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었는 적이 있는지.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어느 직군이나 남자와 여자 차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근데 이게 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큼, 그러니까 만약에 취업을 했어요. 내 앞에 어떤 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만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퇴근한 다음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플랫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출시가 되고 뭐 새로운 오픈 소스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계속 조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남자고 여자고 버티질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잘하느냐 못하느냐. 못하면 남자고 뭐 그런 게 뭐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월급을 왜 줘요? 당연히 월급을 못 주죠.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했냐면 이제 여하구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안의 취업에 대한 걱정들을 가끔씩 상담을 해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현업이 아니라 이제 저는 그 직업군이 또 교육자다 보니까 또 현업계에 계시는 분이 이런 대답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느끼거나 느낄 이유도 1도 없고요. 아마 전부 다 정말 it's up to you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다름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또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의 자극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 이런 게 오랜만이에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어떻게 보면 편하게 또 얘기 나눌 수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는 박 대표님 괜찮으시면 제가 녹화를 떴는데 저희 그 수업 게시판에만 이번 학기 마무리할 때까지만 올려놔도 되겠습니까? 예. 네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오늘 또 이렇게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LMS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오늘 참석 못한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좀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공지도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참신한 주제로 재밌게 또 이렇게 1시간 또 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박현도 박사님한테